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유통경제라는 파트입니다. 참조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유통경제에 대해서 요약집이 나와 있으니까 이 요약집과 관련돼서 내용을 조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에서 10강까지 진행되는 원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굳이 암기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텍스트 내용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시험을 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관련된 내용들,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볼 경우에는 거의 한 1000에서 1500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분량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암기하려고 들어간다라면 절대 공부 못 하십니다. 그래서 각 테마별로 해서 각 테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론 자체가 어떤 식의 연결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감각만 조금 익히시고 본 텍스트 내용을 넘어가시면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유통경제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 파트, 그냥 쉽게 말해서 경제학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왜 유통관리사에서 경제학이라는 이 파트를 다루고 있느냐? 자, 경제학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사회질서가 돌아가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자, 전제가 있어요. 욕망 충족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아주 지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을 최대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유통관리사에서 특히나 보셔야 될 것은 거시경제학, 그리고 미시경제학, 그리고 국제경제학이라는 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특히나 이 미시경제학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로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사이드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큰 거부터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부터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경제. 자, 거시경제는 쉽게 말해서 역시나 국내 총생산 그리고 국내 총수요 요라는 이 범주 내에서 어떻게 최적의 효용을 찾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제학적인 이론에서 보면은 총공급과 총수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통관리사에서는 굳이 그걸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자,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들이 무엇이냐? 자, 요소라는 것은 거시경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요소를 봤을 때 시장이라는 요소와 그리고 시장이라는 요소와 참여 주체,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이 무엇이고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인가? 여기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봐서 화폐시장, 돈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돈이 어떻게 시장에 공급되고 있느냐, 그리고 금융시장,
금융이라고 그러죠. 증권이라든가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증권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느냐. 그리고 노동시장, 노동이 어떻게 그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상품이라고 그러죠. 시장에 상품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느냐. 이 네 가지를 다룹니다. 시장이라는 생산 요소에서요. 그리고 참여하는 주체, 이걸 소비하는 소비 주체가 누구냐. 자, 첫 번째 나죠. 나, 가게.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수출입. 이렇게 그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자, 시장이라는 네 가지 시장에서 참여 주체가 네 사람들이, 네 개의 집단들이 그 거시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참여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시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왈레스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왈레스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균형에 관한 거예요. 시장에서 공급하는 주체인 화폐, 금융, 노동, 제품이라는 이걸 우리가 4요소라 부르거든요. 4요소 중에 하나가 없이 나머지 세 가지 화폐, 금융, 제품이든지 화폐, 금융, 노동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것들이 세 가지만 균형을 이루더라도 나머지는 알아서 균형이 맞춰진다. 자동 조정 메커니즘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왈레스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참여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수출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분석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시경제의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거시경제를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시경제를 파악할 때는 보통 지표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지표라는 게 뭐냐? 실제로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리 경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동향을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지표라고 불러요. 자, 이 지표 중에서 거시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자, 경제가 어떤 상황이 생긴다라면 경제가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이것이 생길 때 사전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를 우리가 선행지표 혹은 선행지수라고 불러요. 두 번째, 자,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라고 부르죠. 경제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요소를 우리가 동행지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경제활동이 끝난 다음에 그 효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행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라는 게 있고요. 선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될 거냐 이런 내용을 보기 때문에 뭐 경제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건축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내용 보면은 건축 허가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건축 허가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총 유동성, 화폐가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기업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얼만큼 수주하고 있느냐, 기계 수출액, 그리고 자,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수출 신용장이라든가 은행 대출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자, 선행지표의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 미래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거냐를 파악하기 쉽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동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생산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조업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얼마나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도매, 소매, 판매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냐, 지금 경기에 맞춰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동행지표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자, 유통과 관련돼서는 이 동행지표 안에 WP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홀세일러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부르는 건데 도소매 지수라는 겁니다. 도매 산업과 소매 산업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도소매 지표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정도의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후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남은 떨이 상품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잘 팔리고 났다라면은 자, 경기가 아주 활성화되었다라면은 물건이 다 팔리고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자, 물건이 팔리지 않고 많이 적체되어 있다, 남아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었구나. 과거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나 혹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를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후행 지표는 굳이 따진자면은 재고 지수, 재고 양이라고 부르는 이런 요소들이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후행 지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경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라는 걸 활용한다.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시경제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자, 바로 경기순환 주기 이론,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 뭐냐? 그냥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사이클은 자, 크게 봐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보세요. 밑바닥 치면은 다시 상승해서 잘 될 때까지 노력을 하고요. 잘 될 때까지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질 거 아닙니까? 게을러지다 보면은 다시 힘 빠진다 하면서 놀게 되죠. 놀았다가 자, 그 소위 말하는 막장 치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든가. 인생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이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곡선이라 그러는데 경기 순환주기 이론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는 크게 봐서 에버리지가 있다라면은 자, 가장 안 좋은 시점이 있다라면은 가장 좋은 시점이 있고 가장 좋은 시점이 있다면 다시 가장 안 좋은 시점이 있다. 이게 반복돼서 돌아간다. 각 국가마다 돌아가는 그 경기 순환의 사이클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5년에 3에서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경기가 자, 다음과 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경기는 안 좋을 때가 있다라면은 좋을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안 좋을 때에서 좋게 올라가는 이 지점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자, 회복 국면이라 불러요. 회복. 자,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좋은 상태에서 안 좋아지는 이 경우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쇠퇴 국면이라 부릅니다. 자, 회복 국면과 쇠퇴 국면이 있고요. 그리고 회복 국면이 회복이 되기 직전에 이걸 우리가 저점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위에 걸 역시나 반대로 고점이라 부른다. 자, 이 경기순환주기 이론이라는 게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느냐? 경제활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혹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일반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그려준 겁니다. 근데 유통과 관련돼서 역시나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들은 그럼 우리가 경기순환주기 이론을 왜 배우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자, 경기순환주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공급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점이라는 이 지점의 일반적인 경제 상태, 경제 상황은 안 좋아요. 배다하다는 겁니다. 아주 그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자, 실업이 높고요. 실업이 높고, 자, 실업률이 높고, 그 다음에 자, 생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재고가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주 그지 같은 거예요. 자, 이때 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 부양책을 쓰겠죠. 경기 부양책을 써서 사람들이 조금 더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면 이때부터 경기는 상승기, 회복 국면을 접어드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되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하를 시키는 거죠. 자원을 투하시킨다면 자원을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겠죠.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고도 높아지겠죠. 근데 자, 국가가 신이 아니죠.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겁니다. 근데 세금으로 만들 수 있는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산이라고 부르죠.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고도 어느 수준 가면은 쓸 수 있는 만큼의 재고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재고가 차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실업의 반대가 고용이죠.
고용도 최대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국가가 쓸 수 있는,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재고와 고용이 최대한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재고 자체도 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다 쓸 때까지 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밥을 먹는데 밥을 뭐랄까요? 밥상에 밥이 10그릇이 있는데 배고프다 해서 다시 밥을 한 그릇 더 사올 필요는 없겠죠. 위에 있는 것들 다 먹어야죠. 왜? 안 먹고 가만히 놔두면 썩어서 똥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재고와 고용이 자 최대한으로 일어나면은 지나치게 경기 자체가 부양됐기 때문에 자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적절한 수준으로 여기에 맞추려고 중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재고와 고용 수준을 그냥 낮추는 거예요. 낮추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다시 다 쓸 때까지 내려가겠죠. 다 쓰다 보면은 지나치게 재고가 많기 때문에 재고를 다 쓸 때까지 가만히 놔두니까 고용은 점점 새로 신규 인력들이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있는 거 쓸 건데 너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 고용이 줄어든다.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재고도 다 소진될 때까지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는 쇠퇴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일반 생산기업이나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줄이고요. 그리고 비용 집약적 투자 없이 가변 생산적이라고 그러죠. 변동비 위주. 변동비 위주의 경제정책을 사용해서 생산과 관련돼서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 회복 국면에는 경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자본 집약적 투자의 형태로 간다. 그냥 좋아질 때는 몰빵을 하는 거고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때부터는 그냥 몸을 움츠리면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경기 순환 주기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마에서 고점과 저점과 관련돼서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자 이 고점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생산, 소비할 수 있는 한계예요.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당연히 자, 한 국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맥시멈 라인까지 올라간다라면은 자,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더 많은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죠. 이건 국가의 능력이에요.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차이인데 자 국가 생산과 소비와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PPC 커브라는 것이다. 자, 생산 제약 가능 곡선이라 부르는데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자 이만큼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릴 수 있다라는 거. 느릴 수 있기 기본적으로 고점으로 갈 수 있는 생산의 한계점이 요만큼이 있다라면은 요게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역시나 또 뭐가 나오느냐. 내 나라에서 안 되면 다른 나라 가야 되죠. 그래서 국제경제라는 게 나옵니다. 자, 국제경제 뭐냐? 국가 대 국가의 거래예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물건을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 소비를 할 수 있는 라인은 여기인데 한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생산과 소비의 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갭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외국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국제경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국제경제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어떤 테마가 나올 수 있나? 자,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경우에는 뭘 뭡니까? 자, 세금이라는 거 물겠죠. 관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경제와 관련돼서 수입이니까 한국의 환율이 있을 거고요. 한국에서 물건이 판매되는 가격이 있을 거고 해외에서 물건이 판매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거래의 단위량 차이, 바로 환율.
환율이라는 다시 테마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환율이라는 테마와 관련돼서는 볼 때는 자, 자주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환율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이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자, 수입이 낮아져요. 반면에 외국에 팔면 큰 돈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수출은 높아지겠죠. 많아지겠죠. 환율과 관련해서 그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수출이 높아지는 대신에 수입이 낮아진다. 반대로 환율이 낮아질 경우에 그러면은 쓰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가지고 1,000원 가지고 외국에서도 1,000원만큼의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1,100원, 1,200원만큼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반면에 환율이 내려갈 경우에는 수입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싸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움직인 게 일단 싸면은 그냥 닥치고 사고 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사고요. 대신에 팔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지겠죠. 수출은 낮아진다. 이런 관계로 다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거시경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국가에서 거시경제를 관리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환율적인 요인과 앞에서 봤던 어디 있죠? 고용이란 요인. 이 두 가지예요. 고용이란 요인을 말할 때 실업이라고 부르고요. 실업. 그리고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어떻게 변동이 확 친다라고 할 때 이거 보는 거를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은 환율 때문에 물가 변동이 일어나는 건 굳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희소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환율과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두 가지가 거시경제의 관리 핵심이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건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경우에 실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일자리가 없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죠. 이런 나는 원하는데 일자리는 없다. 이런 실업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이 실업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발적 실업과 내가 자발적이지 않다고 해서 비자발적 실업,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보는 거잖아요.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이 바로 원가 압력 인플레이션이랍니다. 원가 압력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물건의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쓸 수 있는 자원은 많은데 사람들이 우르르 러시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 날 것 같다라면 물건을 막 사재기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들 거 아닙니까? 전쟁 나면 가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이 될 거, 쫀다라고 하죠. 쫄기 시작하면서 빨리 사야 될 거다 라면서 확 살 겁니다. 필요도 없는데 집에 라면을 100박스씩 쟁겨놓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품의 원가와는 관련 없이 단순하게 시장경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재화가 부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시경제와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역시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론들을 많이 물어볼 건데 이 이론을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 불러요. 필립스 커브는 자,
그 거시경제는 장기적인 걸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걸 많이 바라보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국가 입장에서는 실업도 잡아야 될 거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될 거예요. 되느냐? 안 되죠. 한 번에 어떻게 실업과 인플레이션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실업도 망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확 올라가고 그럼 나라 꼭 파탄 나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필립스 커브예요. 필립스 커브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실업을 확 올리면은, 실업을 확 낮추는 대신에, 자,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은 확 올라가고요. 물가 상승률이 확 낮아지면은 반대로 실업률은 확 올라간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필립스 커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만 보면 될까요? 그리고 아까 지표 말씀드렸는데 지표와 관련돼서 국내 총생산량이 GDP다, 그리고 GNP다,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텍스트를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거시경제는 설명 다 드렸고요. 국제경제도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율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어떻게 변하는가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미시경제라는 겁니다. 미시경제. 미시경제라는 건요, 크게 봐서 기업의 생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그 패턴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역시나 기업의 생산을 결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랑 같이 본다? 시장 수요라는 녀석도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미시경제에서는 시장 수요에 맞춰서 기업이 생산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생산 결정과 수요 결정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는 겁니다. 요즘엔 고등학생 그 과정에서도 기본 사회경제 파트 할 때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굳이 어렵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수요 공급과 관련돼서 가격이 있고 양이 있을 경우에 먼저 사람들은 구매를 할 때 어떻게 고려한다. 일단 가격이라는 요소 하나만 봐가지고 본다라면은, 자, 가격이 높을 때는 안 사요. 당연히 안 사겠죠. 비싼데 왜 사요? 자,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공급은 양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많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수요 법칙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공급 법칙은 반대요. 시장에서 비싸게 받을 수 있으면은 기업들은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왜? 이윤을 더 남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상식이에요. 그렇죠? 자, 미시경제에서 말하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일반적인 소비 심리와 생산 심리,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기 주관적인 행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 심리 형태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 크로스되는 이 지점에 바로 그 시장에서 균형 가격,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시장에서 맞춰진다라는 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장 균형 조정 메커니즘 혹은 균형 가격이라 부르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설명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요 곡선과 관련돼서 수요 곡선과 관련돼서 살펴볼 문제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일단 수요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뭡니까?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수준도 중요하겠죠. 가격, 소비 능력, 소득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제품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 기호입니다. 테이스트, 맛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과 같이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유사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도 수요는 변할 수 있어요. 자, 뭐 돼지고기, 소고기 관계를 들어본다면은, 자, 돼지고기 가격이랑 소고기 가격이 동일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라면 돼지고기를 먹을 거고, 나는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가 낫겠어라면 소고기를 먹겠죠. 이거를 우리가 관련재화의 가격이라고 불러요. 화의 가격. 자, 수요 곡선을 변동시키는, 그 수요와 공급 관계에서 수요 곡선을 변동시키는 요인이 가격, 소득, 기호, 관련재화의 가격이다라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조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가격이라는 요소는 곡선 내 이동의 역할을 담당한다. 가격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기호, 관련 재화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자, 곡선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혹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소득, 기호, 관련 재화 가격은 수요 공급 관계에서 곡선이 기본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기본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 경로를 바꿔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면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자, 공급 곡선은 뭐에 움직이는가? 역시나 기본적으로 뭐였다?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그 다음에 자, 이 제품을 생산해내는데 원가, 얼마나 이 제품의 원가가 들어갈 거냐? 보시면은 자, 원가가 낮으면 많이 생산할 거고 원가가 높으면 적게 생산할 거 아닙니까? 왜? 마진이 적게 나니까. 그래서 생산 요소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죠? 생산 요소 비용. 그리고 하나 더. 그 가격, 생산 요소 비용, 그리고 기술적 요인에 따라서 자, 그 공급을 우리가 결정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역시나 이 가격, 공급 곡선에서도 가격은 곡선 내 이동을 담당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소다라는 정도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자, 그러면은 자, 이 수요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며 공급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그럼 사람들은 수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소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테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수요의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어려워요. 자, 그런데 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니까 힘든데 자, 쉽게 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하나의 개념을 고안해냈어요. 이걸 우리가 자, 탄력성이라 불러요. 탄력성, 민감도, 엘라스티시티라고 부르는 요 녀석들인데 탄력성이란 게 뭐냐? 자, 가격 변화에 따라서 자, 수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 가지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자, 앞에서 봤던 이 수요 곡선의 네 가지 요소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라고 제가 강의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자, 탄력성 개념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수요 곡선에서 있던 내용들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가격 수준에서 탄력성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서 탄력성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기호나 아니면 관련 제품의 변화 수준에서도 탄력성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리고 기호 탄력성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릅니다. 자, 가격 탄력성은 뭐냐? 자, 기호를 하나 쓸게요. 자, 기호를 쓰는데, 자, 요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변화율이라 부르거든요. 가격 탄력성은, 자,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설명하는 거고요. 소득 탄력성은 마찬가지예요. 소득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자, 관련되어 있는 그 재화, 타재화, 내가 분석을 요구하는 이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 변화되는 그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설명할 때 이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기호 탄력성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탄력성 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탄력성 값은 1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뭐든지 자, 1보다 크거나 1과 같거나 혹은 그 1보다 작거나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가격 탄력성에서 잠깐 지우고요. 자, 가격 탄력성에서 1보다 클 때 그리고 1보다 작을 때 가격 탄력성이라는 요 요소에서 본다면, 자,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자, 1보다 크다라면요. 자, 가격을 변화시키면 수요가 널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얌체공이라고 하나요? 공을 탁 튀면은 공이 살짝 힘을 주더라도 힘 준 요 위치보다도 더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이라고 부르고요. 1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진흙 같은 거 그냥 탁 던지면 그냥 바닥에 바로 붙어버리죠.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 탄력적일 경우와 비탄력적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변화시키면은 자, 판매가 수요가 확 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확 낮추면은 자, 낮춘다고 해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우리가 그냥 앞에서 경제학 이론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낮추면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맞느냐? 가격을 낮췄을 때 많이 사는 게 적용이 되는 게 탄력적이라는 거고요. 가격을 낮춰도 수요 곡선이 변화하는 감이 느리다.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탄력적이라는 말은 이 곡선 관계에서 자, 그 수요 자체가 확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요. 확 이렇게 변한다는 거.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울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경영자들이 이 제품 자체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제품의 의사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탄력적일 경우에는 제품의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탄력적인 값을 가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면요, 총 수익은 증가해요. 왜? 많이 사니까요. 싸게 팔면 많이 산다는 제품들은 가격을 최대한 낮추면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고요. 반대로 비탄력적인 제품들은 가격을 낮추면은 총 수익은 같이 줄어들어요. 왜? 사람들이 가격 낮춘다고 안 사니까요. 명품 같은 거 있죠? 명품이 5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500만 원짜리 가방을 한시적으로 세일해서 50만 원에 이제부터 우리는 명품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인 입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가격을 갑자기 50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봐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그걸 우리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건 명품이냐? 아니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가방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 이런 비탄력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총수익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탄력적인 재화 같은 경우에는 그 생필품이나 그 일상재화, 편의재라고 부르는 요소들이고요. 그리고 비탄력적인 거는 우리가 그 뭐랄까요 전문품이나 희소재 명품 같은 것들은 자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요소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고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소득 탄력적 관점에서 자 소득 탄력적 관점에서 소득이 늘어나면은 그 수요도 확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원래 자 100개를 먹고 싶은데 100개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50개밖에 못 산다. 근데 자 내 소득이 100으로 늘어났다. 그럼 난 100개 다 살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 우등재화라고 봅니다. 우등재. 뭐 표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등재라 부르고요. 그리고 내가 소득이 높아지면 난 다시 이런 데서 안 살 거야. 뭐 이런 거 안 쓸 거야. 나는 돈 많으면 더 좋은 거 쓰지 내가 왜 이딴 걸 써?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 열등재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부르고요. 우등재를 뭐 정상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우등재와 열등재라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탄력성에 따라서 우등재와 열등재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은요, 다른 제품들을 보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 자, 다른 제품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내가 분석하려는 제품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탄력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완제라고 불러요. 자, 보완제라는 건 그냥 차와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름값이 싸지면은 우리가 차를 더 많이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보완제입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당연히 차를 별로 안 탈 거고 차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보완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예 특정한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특정한 제품이 가격이 싸지면은 내가 원래 팔고 있던 내가 판매하고 있던 그 제품이 경쟁 제품 가격 변화에 따라서 아예 완전히 수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 대체제라고 불러요. 대체된다. 탄력성 변화에 따라서 이 수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와 소고기 관계를 보시면 돼요. 돼지고기가 일반적으로 쌌는데 자 그리고 그 돼지고기가 싸고 소고기가 비싸다. 이게 정석이죠.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소고기랑 비등비등해진다. 그럼 난 이제부터 돼지고기 안 먹어. 뉴스에서 보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안 좋은데 대신에 뭐 소고기 같은 경우는 몸에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로 바로 갈아타 버리겠죠. 이걸 우리가 대체제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수요 파악과 관련돼서는 그 미시경제에 나와 있는 이 요소들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요. 탄력성 개념에 따라서 자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에 따라서 탄력적, 비탄력적,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우등재, 열등재, 그리고 다른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내 제품의 수요가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완재와 대체제라고 부른다. 요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책이나 이런 데 정리되어 있기로는 재화를 총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매트릭스로 이렇게 막 구분해가지고 TR이 어떻고 탄력성이 1보다 어떻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에 따라서 그 구분이 된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 바로 공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수요는 봤어요. 수요는 봤고요. 자, 이 공급은 어떻게 변하느냐? 공급은 자 기업이 생산을 할 때 결정짓는 핵심적인 결정 기준이 뭐냐? 그냥 하나만 외우세요. MR은 MC다. 자, 이걸 우리가 MR이라고 안 나오고 한계 수익 그리고 MC를
한계 비용이라고 불러요. 기업은 언제까지 생산을 한다?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동일해지는 지점까지 생산을 한다. 한계 수익이 크고 자, 한계 비용이 낮다라면은 기업은 생산을 늘릴 거고요. 한계 비용이 높다. 팔아봐야 돈이 안 된다. 라면 생산을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생산을 줄여서 자, 한계 비용을 맞추는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한계 소득과 한계 비용이 같은 지점, 이 절충 지점이 기업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짓는 생산의 핵심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경제학에서 공급과 관련돼서 이 비용과 관련돼서 보는 것이 바로 이 원가라는 개념인데, 원가를 크게 고정비라는 원가와 변동비라는 원가로 나눈다 정도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고정비는 뭐냐? 시설 투자비예요, 시설 투자비. 물건을 팔려면은 장사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공간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뭐라고 하죠? 제품을 하는데 월세 보증금이라든가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시설 투자비입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게를 얻어놓고요, 판매를 안 하더라도 이 가게와 관련된 인테리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소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개를 팔든 100개를 팔든 1000개를 팔든 변화가 없어요. 이건 자, 고정비라고 부르고요. 자, 변동비는 자, 생산비예요, 생산비. 하나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생산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고정비는 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고정비는 점점 감소가 됩니다. 왜? 한 개 판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임대차 보증금이란다. 기계를 운영하는 데 드는 기계 운영 비용이 1,000원이라면은 자, 고정비가 지금 한 개 생산할 때는 어떻게 된다? 최소한 물건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돼야 되죠. 왜? 그래야지 원가를 뽑아 먹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2개 생산한다. 그러면은 최소 얼마가 돼야 된다? 같이 1,000원이 들어간다라면은 한 개당 500원이 들어가겠죠. 500원 이상이 돼야 되겠죠. 3개 들어갈 때는 333원 이상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럼 이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고정비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고요. 변동비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자, 한 개 생산하는데 100원이 든다. 그럼 2개 생산할 때는 얼마 들겠습니까? 200원이 들겠죠. 3개 생산할 때는 300원이 들어갈 겁니다. 점점 낮아진다. 이 원가와 관련돼서 변동비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점점 비례적으로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고정비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점점 감소를 하고요.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점점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보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바라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최종적으로 경제 법칙들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 법칙. 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경제 법칙은 어떻게 된다?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총이익은 점점 감소한다. 이게 전통적인 경제 법칙이다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사이버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인터넷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고 나오고 있는 디지털 상황입니다. 디지털이라 적을 뻔했어요. 디지털에서는 자, 생산을 하면 할수록 총이득은 점점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과거와 현재는 이렇게 그림 차이가 있다.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비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왜 과거에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곡선인데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원가가 수익이 늘어나느냐? 여기에서 어떤 가정이 들어가느냐?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똑같이 하나가 또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 때만 힘 더럽게 빠지는 거고 한 번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복제를 해 나가면은 자, 그 만들었던 노력이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고 다시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산 비용이 빵이 된다. 이런 가정 때문에 현재에서는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우리가 수학 최적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과거 같은 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부른다. 이렇게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방식, 지금 현재도 오프라인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산 환경은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을 따르고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수학 체증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관련돼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설명 이론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추후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와 관련돼서는 거시경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미시경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거시경제를 생산하는 요소들과 미시경제를 생산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흐름 위주로 좀 내용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1강은 시장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고요. 2장 내용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통과 관련돼서 유통 이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